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텍스트 50쪽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이제 내용으로 표현할 때 다양한 서술 방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단어나 문장이나 단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미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고, 또 표현할 때도 설명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논증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묘사하듯이 글을 쓰느냐 아니면 스토리텔링 얘기하듯이 서사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텍스트에서는 이런 글쓰기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즉 이 글 쓴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가독성이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혼자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글을 쓴다면은 이런 뭐 원칙이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읽는다는 전제하에 글을 쓸 때는 항상 수용자의 입장을,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주제를 어떤 구성으로 할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중구난방식으로 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갑자기 문맥 흐름에 맞지 않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합니다. 지금 역시 한 편의 학생 글을, 대학생의 글을 이제 보면서 방금 말한 그런 사항들을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개요 부분에서 잠깐 봤던 학생의 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우리가 그때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해가지고 봤죠. 그 내용이 이제 개요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조금 어색하고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 오른쪽과 왼쪽. 어느 소설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소설 한 편을 지어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소설가는 이제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니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그 책을 사지 않고 읽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이 없자 국가에 호소했고, 국가는 카피라이트라는 이름의 법을 만들어냈다. 자, 위의 내용은 카피라이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은 극단적인 입장에서 쓴 글이다. 카피라이트가 생겨난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조금 극단적이지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가상의 이야기대로 카피라이트라는 저작권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카피라이트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라 때로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이용자는 그 카피라이트 때문에 자신이 꼭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자, 조금 문맥 흐름상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앞의 문장하고 비교하면 앞의 문장은 카피라이트의 그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문장을 쭉 써오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라 때로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이용자는 그 카피라이트 때문에 자신이 꼭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갑자기 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죠? 앞에 나온 그 카피라이트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그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문맥 흐름상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다듬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카피라이트를 무시하고 각종 자료들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올바른 카피라이트에 대한 언급도 이제 같이 언급이 돼야 되겠는데 보면은 뒤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카피라이트를 무시하고 각종 자료들을 이용한다. 친구에게 운영 체계를 구워달라고도 하고 구워달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비속어입니다. 그죠? 물론 이 글이 그냥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논문을 만약에 쓴다면은 이제 구워달라고 이런 표현을 보다는 이제 표준어를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mp3 플레이어에 담아 마음대로 즐긴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없으면 P2P에서 받으면 되고 보안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백신도 받는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위는 조금 빗겨나가긴 했지만 카피레프터 정신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카피레프터를 좀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올바른 카피라이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글을 쓸 때 자기는 못 느끼지만 이래 문맥상으로 같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단락이 바뀐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이제 반대된 내용이 중간에 섞이면 안 되고 물론 비교나 대비할 때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좀 어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카피레프트는 어떤 프로그래머가 정보 독점 반대를 선언하며 운영체계의 소스를 공개한 데서 출발했다. 이로 인해 돈이 없어 운영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었고 또 그 운영체제는 점점 더 여러 프로그래머들의 손을 거쳐 정교해져 갔다. 이러한 카피레프트의 장점에 공감한 프로그래머들은 점점 카피레프트 운동에 동참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정보의 공유를 외치는 사람도 증가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기술은 점점 발전했으며 그 중에서 인터넷과 휴대용 저장 장치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카피레프트 운동도 급물살을 타게 되어 소프트웨어의 복제, 음원의 공유, 서적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무단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자, 요 3부분을 지금 밑줄 치는데 보세요. 카피레이트의 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어떤 지적재산권을 오남용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 결과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례로 든 게 이 카피레프트의 결과에 해당하는지 그건 분명치 않죠. 예를 들어서 불법 복제가 카피레프트의 결과물인지 이거는 카피레프트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문맥에 흐름에서 볼 때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심하게 축소되었다고 느꼈고 그들끼리 모여 단체를 만들면서 각종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운동은 카피라이트에 대한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수집하고 인터넷의 사진을 수집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 문제로 고소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자 카피레프트 운동은 단순히 카피라이트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기도 이게 이제 이렇게 제시한 상황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반드시 이게 일치하는지도 사실은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처럼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계속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선 가상의 이야기처럼 카피라이터와 입장과,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수정해놨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다 보면 문맥에 맞지 않게 표현이 잘못되는 경우는 수정해야 되겠죠. 카피라이터의 입장과 카피레프트의 입장을 그들의 상황에서 알아보고 각각의 장점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아 현대사회에 더 적합한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작자와 이용자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방금 이처럼부터 뭐 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 뒤에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겠죠. 논문에서도 소논문 같은 거 보면 서론에서는 들어가는 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제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본론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되겠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론에서 문제 제기는 해놔놓고 본론에서 다루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글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자, 2번 오른쪽 왼쪽 무엇이 옳을까? 정의와 발생. 자, 이 카피라이터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 카피라이트에 대한 오른쪽입니다. 인터넷 웹을 돌아다니다 보면 C, 이런 동그라미 안에 든 C나 가로해가 C, 이렇게 기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호는 카피라이트의 저작권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나눠서 보면, 이 카피하고 라이터 분리해서 보면은 카피, 복사,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제 찾았겠죠. 여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피, 복사와 라이트, 권리가 합쳐진 말임을 알 수 있다. 두 단어의 뜻 그대로 풀면 복사 권리란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복사라고 지금 번역한 게 잘못됐다. 복사 권리라는 말은 안 되죠. 그렇죠? 복제 행동에 대한 복제할 수 있는 무한하게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인데, 복제 권리란 말이 좀 더 맞죠.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가지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 복사는 아니고 복제할 수 있는 권리죠. 즉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것에 대해 사용하려면 그것도 붙여야 됩니다. 그것에 저작권을 지니고 있는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은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자, 아까 복사라는 말과 관련해서 옆에도 지금 설명해 놨지만, 이 카피가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복사, 전제, 복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사는 원본을 그대로 우리가 베끼는 거. 베낀다는 것은 그대로 옮겨 쓰거나 그대로 어쨌든 옮겨가는 겁니다. 전제란 표현도 있죠. 소설이나 논문 따위의.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수록하는 거고, 복제란 말은 원래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만든 건데, 이 카피라는 용어가 여기에서는 복사보다는 복제가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저작권이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내용이죠. 과거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다. 저작물에 관해 소유권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가 비열한 것으로 여겨져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직접 혹은 사람을 사서 필사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저작물에 대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식의 관심은 부족하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저작권의 권리는 특정 지위에 있는 후원자가 베풀어주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으로 충족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옛날에 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죠. 그걸 언급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 주장을 그 문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통념이라든지 또 저작자의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이런 내용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문장이 보면 복제에 대한 인식, 복제하는 방법, 제작자에 대한 보상,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먼저 언급된 그 중심 문장에 대한 그 논의를 좀 보충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검수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하지만 활판 인쇄술 발명 이후 저작물이 대량으로 복제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하자 이야기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복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량으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제물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작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대량 출판한 서적들이 뭐 이런 인쇄 기술을 통해서 무단 복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무단 복제의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이렇게 저작권의 개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더 사실은 이 주장이 호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좀 더 객관성을 얻기가 힘든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정확한 자료 조사 같은 건 이제 인용을 한다든지 뭐 각주를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몇 년도 무슨 자료에 의하면 뭐 이렇게 이때부터 저작권법이 생겨났다든지 이렇게 조금 정확한 자료 조사가 추가되면은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저작권법은 문서 저작물에만 국한된 것이었으나 점차 미술, 공연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 적용되어 갔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법도 다양해져 가자 저작권법도 그에 맞춰 개정되어 나갔다. 사회는 점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되어갔다. 이것도 지금 갑자기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뭐 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되어갔다. 의미가 여기에 대한 뭐 예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좋거든요. 갑자기 추상적인 표현이 나와버렸어요.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되어갔다. 구체적인 그 사례 같은 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아까 앞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는 자료, 구체적인 통계 자료 이런 게 추가되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좀 더 수긍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정의와 왼쪽에 대해서 카피 레프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부분의 저작자들이 자기들의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바빴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저작물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였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
리눅스 토르발츠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여기에 유닉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당시 미국의 그 회사가 개발한 워크스테이션용 혹은 32비트 퍼스널 컴퓨터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공개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리눅스, 많이 들리죠?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당시는 PC와 같은 강력한 컴퓨터가 존재하고, 여기도 지금 조금 부적절하다는데 PC를 강력한 컴퓨터를 할 수 있는가? PC는 원래 퍼스널 컴퓨터라는 표현을 줄임말이죠. 퍼스널 컴퓨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쓸모있는 운영체계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컴퓨터의 가격보다 5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자신이 쓰기 위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여건이 되지 않아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무료로 배포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신을 쓰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해놔놓고 갑자기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아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조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배포했다라는 식으로 여기 나와 있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작자와는 달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기 하기보다는, 이 표현이 이상해서 제가 수정했죠.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공유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카피레프트라 한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는 카피라이트를 카피 플러스 라이트 이렇게 보고, 그에 반대하여 라이트와 반대 방향인 레프트, 또 라이트와 상반되는 레프트, 이 레프트가 왼쪽에는 뜻도 있고 뭐 남겨두다 방치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정보의 보호보다는 정보 공유화를 주장한다. 그래서 카피라이트에서 정보를 보호한다, 카피레프트에서는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과정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단어 뜻풀이만 해가지고 어원의 뜻풀이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권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이런 걸 방치하는 것이 왜 오히려 공유한다는 의미가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긍이 갈 수 있게 좀 표현이 좀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이 표현만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이러한 카피레프트 운동은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정보의 보호로 인한 독점은 사회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만이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정보의 자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용의 자유, 변경의 자유, 배포의 자유, 복제의 자유 등으로 나누었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변경하고 또 그것을 필요한 여러 사람들에게 복제하여 배포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카피레프트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그죠? 또 뭡니까? 개념 정의 뭐 이런 것도 여기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 이유입니다. 저번 개요 작성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른쪽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쭉 설명을 같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연결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갑자기 이제 이유해가 카피라이트가 또 나오죠. 이렇게 구성이 조금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 내용을 봅시다. 오른쪽입니다. 그 이유. 한편 우리가 제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카피라이트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작자들은 자신의 제작물을 내어놓기까지의 과정이 다른 사람들의 고된 노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은 왜 잘못됐습니까? 지금 주어가 제작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수로는 보면은 고된 노정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주술 관계가 안 맞죠. 주와 수로 주술 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좀 다시 고쳐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카피라이트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작자의 노력과 그 결과물에 충분하고도 적합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자의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 주술 관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쉽기 때문에 제작자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가 작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 가치 창출에 기여한 정당한 제작자에게도 합당한 대가가 분배될 때에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있으므로 제작자에게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카피라이터들이 정보의 보호를 외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제작물을 독점적으로 보호하여 그에 따른 이익 정직만을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제작자들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작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조금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죠. 아까 카피레프트에서 나온 표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죠? 제작자들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작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가 오히려 그걸 활용한 사람들이 점점 수정 보완하고 해가지고 그죠? 더 다양하고 창의적 제작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발한 제작물을 세상에 알리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후부터는 제작물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이 말을 했지만 그죠? 그래서 이 기발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즉 제작자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유지 격상시켜 줌으로써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없애줌으로써 전적으로 창작 활동에 연연하게 하다 보면 우수한 제작물을 창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제작물을 일반 시민들이 장려함으로써 민족문화, 나아가 세계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작자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유지 격상시켜 줌으로써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없애줌으로써 전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하면 보다 우수한 제작물을 창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여기 앞에 문장에서도 계속 이 선행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적 하면은 또 부연 설명입니다. 이 적이라는 표현은 부연 설명이거든요. 적 앞에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할 때 적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앞 내용인 보상이 없으면 이후에는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연 설명이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회적 지위나 이런 유지나 격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이제 이 자기가 쓰는 사람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뭐 논문을 많이 썼지만은 쓰다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이제 논리적으로 잘 맞게 썼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읽게 제3자가 읽게 하면은 또 그 사람은 좀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뭔가 표현이 조금 이런 경우를 발견하거든요. 자기는 잘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쓰고 나서 자기가 두 번째 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자기가 친한 사람이나 좀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물론 그 읽는 사람도 조금 글에 대해서 있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읽어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라본 관점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글을 보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입니다. 카피라이터의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카피라이터들의 주장 속에는 문제점도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제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기 때문에 제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제작물에 대한 보상은 적정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작물이 지니는 가치에 비해 그 보상이 너무 크게 정해져 간절히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자본의 유무에 따라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따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여 사회의 불투명과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소수의 재력가들만이 많은 정보를 얻고 정보를 얻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므로 소수의 재력가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 자본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정보 격차가 생기고 그래서 소수의 재력가만이 정보를 차지할 수 있는지 또 왜 이 소수의 재력가들이 이 왜곡된 사실을 말할 수 있는지 등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주장만 했어요. 그죠? 이게 근거가 제시되면은 조금 더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의미하는 그 보조적인 표현들 중에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말다 이럴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띄어쓰기, 여러분 띄어쓰기, 붙여쓰기도 이제 글 쓸 때 사실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뭐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 중에 부사, 안, 못 이런 표현도 있죠. 일반적으로 안 한다, 못 한다처럼 뒤의 용어와 띄어써야 한답니다. 보통 우리가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붙여 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그 글을 쓸 때 요즘에는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거를 컴퓨터에서 인식해서 워드 작업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글 파일이 또 돼 있어서 자기가 잘못 쓰면은 딱 그냥 컴퓨터에서 알아서 탁 띄어쓰기 해줍니다. 네,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지금 카피라이트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컴퓨터 매체는 저작물 전체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용 형태의 네트워크화는 저작물의 창작은 물론이고 유통 및 이용 방법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컴퓨터로 인한 디지털화와 더불어서 인터넷망의 세계적인 보급은 많은 양의 축적된 정보를 시공간 한계를 극복해 접근 그리고 공유하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지만 인터넷망을 이용한 정보의 급속한 전송과 복제는 그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했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희박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카피라이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사소한 것에까지 저작권 문제가 붙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진을 잘못 게시하여도 저작권 문제로 소송이 붙을 수 있고 자신의 블로그에 어떠한 것을 링크하려고 해도 그 링크 형식이 잘못되면 저작권 시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보충했는데, 이건 앞에 언급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사진 게시나 블로그 링크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죠. 잘 모르고, 그죠? 개념이 좀 희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유해가지고 레프트입니다. 카피 레프트입니다. 그죠? 우리가 카피라이트, 카피 레프트가 이거 라이트 내용만 쭉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레프트 내용 쭉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라이트 내용 하다가 그 다음에 레프트 내용 하다가 이렇게 지금 지그재그 식으로 구성해 놓으니까 이게 읽을 때 사실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이해할 때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중요합니다. 카피 레프트 이유를 또 봅시다. 이런 문제점을 노출하는 카피라이트에 대해 카피 레프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카피 레프트 운동을 지지한다. 정보는 일부에게만 공유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여러 사람들의 의견으로 그 정보가 이전보다 더 다듬어지고 유용한 정보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이제 내용 자체는 틀리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간결명료한 게 좋습니다. 너무 군더더기 표현이 많이 붙으면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장문을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 뒤에 옆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그것이 더 유용한 정보로 다듬어져서 재탄생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간결명료한 문장이 더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도 내용 자체는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 표현을 조금 더 그렇게 명료하게 하면 좋겠죠. 실제로 앞서 언급한 리눅스 운영체제의 사례를 통해서도 카피레프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1991년 리누스 토르발츠가 리눅스 운영체계를 공개한 후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그 공개된 운영체계를 이용하고 또 자신이 더 편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변경하여 다시 그것을 배포한 결과 리눅스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보안과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나 서버형 컴퓨터의 운영체제로는 카피라이트적인 윈도우 시리즈보다 리눅스가 더 용이할 정도이다. 이렇게 공유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는 것이 바로 카피레프트 운동가들이 정보의 공유를 외치는 이유이다. 또 이제 문장이 조금 수술 관계를 고려할 때 조금 우리가 초점이 되는 부분을 주어로 먼저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피레프트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쓰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말에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번역이나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식 표현하고 조금 요즘에는 같이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말의 흐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결국 우리말로 지금 한글로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식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카피레프트를 주장하기도 한다.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그 정보가 필요한 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익히면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 이 문장 연결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요. 앞뒤 문장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논의의 중심 대상이 뭔지를 우선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문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거든요. 꼭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정보 습득과 능력 향상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함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듯한 진술인데 아직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에서 결론을 먼저 내리면 좀 곤란하죠.
결론을 내리는 듯한 표현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점 왼쪽 카피레프트 문제점 볼까요? 카피레프트에도 문제점은 있다. 그것에 대한 사례로 우리나라 PC게임 산업을 들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문장을 구성할 때 중심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고, 그래서 문제점에 해당하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사례를 이제 제시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PC게임 산업을 들 수 있다 이랬는데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산 CD게임이 꾸준히 발매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아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CDRW까지 대중에게 일반화되었다. 이제 접속어를 여기서는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수정하면은 좀 자연스럽겠죠. 그리고라는 표현보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보면 보세요.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산 CD 게임이 꾸준히 발매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아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CDRW까지 대중에게 일반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문맥에 맞는 접속어가 좋다는, 우리가 읽다가 갑자기 읽다가 자연스럽지 못하면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게 이제 표현에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거는 문맥의 흐름과 안 맞아서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산 CD 게임의 정보는 모두 CDRW 속에 들어가거나 가상 이미지로 만들어져 인터넷상에서 제시되었다. 이렇게까지 되자 발매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국산 패키지 CD 게임이 번들 끼워 파는 거죠. 우리 보통 번들 CD는 여기서는 CD 이제 패키지죠. 그래서 CD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제 빼가지고 저렴하게 파는 그런 CD 상품이 CD 번들이죠. 그래서 이 CD 번들로 나오기도 했다.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공유가 되자 국내 CD 게임 개발 회사의 패키지 CD 게임의 재고가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상품을 아주 저렴하게 싸게 이랬는데, 싸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표현은 아무래도 그랬을 때는 비쏘거나 이런 것보다는 표준어가 항상 좋습니다. 번들 CD로 만들어 팔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CD키, 온라인 인증 등 많은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그것마저도 복제되어 이 온라인 인증하는 수단 이런 것까지도 복제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에 또 맞춰 가지고 또 그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죽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날고 깁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그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어쨌든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CD키, 온라인 인증 이런 걸 동원되면 그것마저 복제돼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CD 게임 개발 회사의 수익은 본연도 못 미쳤습니다.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죠? 하나 둘씩 국내 CD 게임계를 떠나기 시작해요. 결국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CD 게임을 볼 수 없게 돼요. 2008년도입니다. 지금은 또 안 그렇죠. 이렇게 무분별한 카피래프트 정신은 모든 것에 대해 국내 CD 게임 시장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뭘 수식하는지. 앞에 표현 중에 저 뒤에 나오는 것 중에 무분별한 카피래프트 정신,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하는 접속어 기능을 하는지 조금 애매하다 이 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불법 복제의 문제인지 카피래프트의 문제는 아니죠. 불법 복제가 사실은 문제고 카피래프트 정신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카피레프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카피레프트 정신이 더 완고한 카피라이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제공한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저작물에 대해 무단도용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작물의 보호에 더욱 노력한다. 그러면 자연히 저작물 보호 사업 자금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작물이 완성되어 다시 사용자에게 전해질 때는 정보의 공유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더 많은 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요 문장이 좀 긴데 이것도 사실은 좀 더 관계 명료해야 되지만 뭐가 조금 아쉽냐면은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만 사례를 들었습니다. 기업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의 인터넷 윤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복합적인 작용입니다. 저작물의 보호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주체는 기업만이 하는 건 아니죠. 정부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그래서 뭐 사례를 들 때 정보의 문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의 문제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 인터넷 윤리의 측면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 이렇게 이제 조금 다각적으로 해야지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만의 문제로 지금 이제 내용을 쓰니까 조금 아쉽죠. 예, 이게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하려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언급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물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카피레프트 운동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달라진다. 카피레프트는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뜻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개념 정의학, 발생 배경,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가운데로 가자 하는 내용 부분이 결국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볼까요? 여태까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입장을 살펴본 바 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중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카피라이트를 중요시하면 그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나고 카피레프트를 중요시하면 이 역시 그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너무 갑자기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상호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쉽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상호적으로 보면 뭐 어떤 측면에서 상호적인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상호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근거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호적인 것으로 봐야 하지만 그 입장 차이가 커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문제를 제기했죠. 지금 여기는 가운데로 가자 하는 부분은 지금 결론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제 제기는 항상 서론에서 들어가는 글에서 하고 이 결론 부분에서는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런 이제 본론에 대한 요약과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문제 제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안 좋죠. 결론부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은 삭제하는 게 좋죠. 이제 이 대책이 나오죠. 지금의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정보 공유로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해가 간 경우 정부에서 직접 제작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뭐 이것도 사실은 표현을 좀 정확하면 세금이 아니고 이용료입니다.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문제점. 이용료죠. 세금은 아니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보완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것이 있다. 바로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라는 것인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확률이 큰 복제기기나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는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언제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제작자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미지수이다. 혜택이 돌아갈지 알 수 없다. 돌아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더 그죠? 돌아가는지도 하는 것보다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이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고요. 또 제작자에게 혜택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방책일 뿐이므로 다른 면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것도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다른 면에 대한 거. 지금 결론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다른 면에 대한 걸 또 해보면 이 내용이 또 나와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책이나 이런 게. 다른 면. 이런 게 새로운 문제 제기를 또 해버리면 안 되죠. 이제 앞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만 결론부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대책으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이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카피 기프트 운동과 같이 앞서 말한 카피 기프트 운동과 앞서 말한 정부 지원 제도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 카피 기프트 운동은 저작권의 포기 운동이나 저작권의 공유 운동과는 다른 것으로 이 운동은 지식의 나눔만이 아니라 사랑의 더함이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것도 조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의 더함, 이게 뭔가? 카피 기프트 운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개념이랄까, 그 카피 기프트 운동의 내용이랄까, 어떤 사례랄까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이 좀 보충이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더함이 있다. 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의 더함. 그게 뭐지? 조금 명확한 표현이 좋겠죠. 제작자는 카피 기프트 정신으로 저작물을 배포하고 사용자도 역시 그 정신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여 기부 방식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저작자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그와 관련된 산하기관을 만들거나 카피 기프트 관련 단체 조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구조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도 구조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좀 명료하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뭐 어떤 구조,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그 어떤 방안이랄까 이런 거를 사실은 언급해야 명료함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알 수 있는데 그냥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도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 방식이 카피래프트 입장과 정부 지원 제도를 합친 것밖에 더 되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저작자가 먼저 정보 공유를 하는 것에서부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저작물로 간주하여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또 기부 형식의 세금을 받는 것까지 저작권의 권위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저작자의 권위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거는 이 카피 기프트 운동이 저작자 권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작자의 권위가 달라진다.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문맥이. 그죠? 그러므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입장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존중과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방식을 통해 오른쪽 왼쪽의 어느 한쪽만의 길이 아닌 양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자, 저번에 이 관련된 개요 작성 때도 이 점을 지적했지만 이 결론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향이나 어떤 발상의 어떤 새로움은 좀 없죠. 너무 일반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너무 아니라는 어떤 결론입니다.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 상호 보완해야 된다는 식으로 상호 존중하고 권리를 도모하는 식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너무 일반적인 이런 아니한 결론을 해버리면 사실은 좋은 글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사실은 그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창의적인 대안 제시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쭉 이 학생의 글을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글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그죠? 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고찰했어요. 이 글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카피라이트와 레프트에 대한 개념이나 또 이제 뭐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차적으로 배치한 게 이그제그식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교되는 조금 대상을 비교를 했는데 좀 산만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논의가 카피라이트면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개념이나 정의, 그 다음에 그 발생 배경, 문제점 이렇게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그 개념이나 정의와 발생, 문제점 이렇게 배치하는 게 글을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물 흐르듯이 쭉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해버리면 논의하다가 단절돼 버립니다.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카피라이트 했다가 레프트로 갔다가 또 라이트 했다가 레프트로. 그래서 이렇게 글 쓴 사람이 주장할 때 명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읽으려면은 이 구성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 쓴 사람의 어떤 의도, 즉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비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비교한 대상의 특징이나 사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아마 이렇게 교차적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어쨌든 일관되게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 일관성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두 카피라이트 레프트의 이유와 문제점을 논의할 때 이렇게 교차시키는 구성은 어쨌든 좋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카피라이트 레프트의 개념과 문제점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대상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실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 쓴 사람이 보면 명확한 예를 바탕으로 글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이제 사항을 언급할 때 카피라이트에 대해서는 카피레프트와 대입된다는 거, 이제 어원적으로도 그렇고 대입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카피레프트에 대해서는 카피라이트와 대입된다 이렇게만 제시하죠. 논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1차원적입니다. 너무 단선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카피레프트의 경우에도 카피라이트와 대립을 시키면서 불법 복제와 조금 혼동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카피레프트가 불법 복제하고 혼동을 일으킨 그런 내용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글쓴이가 이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조금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하게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카피라이터와 카피레프트를 이렇게 대립시키는 관계에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제 제시한 그 카피 기프트 운동. 이게 아까 결론으로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사실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카피 기프트는 무엇이고 이 카피 기프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을 해야 좋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결론에서 그냥 가운데라는 표현 간략하게 가운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만 말을 했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한국의 상황과 외국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외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대립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런 내용도 좀 언급해주고 보충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글쓴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카피 기프트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그 어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은 더 좋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단락을 연결할 때 앞뒤 내용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그 접속사 연결이나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장에서 카피라이트의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의 상황을 언급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그 사이에 이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조금 그거를 이제 유연하게 이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뜬금없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갑자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상호적인 것이라 언급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 어떤 부분이 상호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게 이런 거를 논리의 비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뜬금없다 하는 것이 이제 논리의 비약이라는 표현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단락을 구성할 때 글 쓴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다루는 것 그리고 그 사항들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좋은 글이 안 됩니다. 표현 매체를 우리가 제시를 할 때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갑자기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보면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등장시킵니다. 또 저작권에서 기업과 정보의 역할을 갑자기 내세웁니다. 이런 게 이제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죠. 이런 거는 글쓴이가 의도를 반영하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려고 이제 했겠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단락에서 보면 동일성이나 일관성, 어떤 연속성 이런 게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논의 대상에 대해서 정보와 또 관련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글을 쓰려면. 그래서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 글 1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카피레프트 상황을 제시한 부분에서 보면은 불법 복제와 카피레프트의 경계를 많이 이제 다각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불법 복제하고 카피레프트를 혼동해 가지고 그죠? 그 오류를 범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2장에서도 보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발생 배경을 서술할 때 그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를 사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2장의 카피레프트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도 기업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모든 책임이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정보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글에서 논정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자기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같이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 쓴 사람이 이렇게 제시한 해결 방안이 아까 카피 기프트 운동이라는 게 그죠? 제시했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이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죠. 창의적 발상이 좀 더 필요합니다. 사실 창의적 발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업도 듣고 자기가 또 관찰하는 자세, 그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면 이거 창의성이 선천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니까 노력이 필요하겠죠. 벌써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일단 마칩시다.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분 그 뭡니까? 집중 탐구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될 때 제가 요 부분들을 몇 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글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니고 이론을 배우는 단계니까 여러분 이 정도에서 일단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내용으로 이게요 글쓰기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